셜록 홈즈, 네 사람의 서명. 통사건. 나는 경찰이 끌고 온 마차에 모스턴 양을 태우고 그녀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옆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있는 한 그녀는 천사처럼 고요한 얼굴로 힘든 걸 참아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그녀가 밝고 평온한 얼굴로 겁에 질린 가정부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마차에 타자 그녀는 정신을 가누지 못하더니 곧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혹독하게 단련받은 것이다. 그녀는 나중에 내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는 내 마음속의 갈등에 대해, 그리고 내가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 거의 짐작조차 못했다. 정원에서 손잡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과 연민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일상적인 삶에서라면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사랑스럽고 용감한 성격을 이 이상한 하룻밤만큼 많이 알게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를 내 입술 끝에 가둬버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불안했다. 이런 때에 여성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될 터였다. 게다가 그녀는 부유했다. 홈즈의 수사가 성공리에 끝난다면 그녀는 상속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월급의 반밖에 못 받는 요양 군인이 우연히 찾아온 친교의 기회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명예로운 일일까? 그녀는 나를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모른다고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 둘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아그라 보물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세시 포레스터 부인 댁에 도착한 것은 2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하인들은 벌써 몇 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포레스터 부인은 모스턴 양이 받은 이상한 편지에 대해 크나큰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자지 않고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포레스터 부인이었다. 부인은 나이가 지긋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포레스터 부인이 모스턴 양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어머니 같은 목소리로 그녀를 맞아들이는 것을 보고 나는 퍽 기뻤다. 모스턴 양은 급료를 받는 객식구가 아니라 존중받는 친구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모스턴 양이 나를 소개하자 포레스터 부인은 어서 들어와 오늘 밤의 모험에 대해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은 중요한 용무가 있으니 사건에 어떤 진전이 있으면 찾아와서 뵙고 말씀드리겠노라고 성심성의껏 말했다. 마차가 출발하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서로를 얼싸안고 있는 우아한 두 여성, 반쯤 열려있는 문, 생유리를 통해 번져나오는 홀의 불빛, 기압계, 밝은 색깔의 양탄자 누르개, 우리 모두를 집어삼킨 어둡고 무시무시한 사건의 와중에 평화로운 영국 가정을 언뜻 본 것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욱 어둡게 느껴졌다. 마차가 가스등이 켜진 고요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나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사건들의 연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처음의 문제들은 완전히 밝혀졌다. 모스턴 대위의 사망, 해마다 배달된 진주, 광고, 모스턴 양 앞으로 날라온 편지. 이 모든 사건들은 완전히 해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복잡하고 훨씬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인도의 보물, 모스턴 대위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이상한 도면, 슈어트 소령이 임종할 때 일어난 이상한 사건, 다시 발견된 보물과 그것을 찾아낸 당사자의 비극적 죽음, 범죄의 예사롭지 않은 성격, 발자국, 기이한 무기, 모스턴 대위의 도면에 쓰여져 있는 것과 똑같은 글귀가 쓰여진 종이. 이처럼 복잡다다한 사건에서는 홈즈 정도의 특출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단서를 찾아내는데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핀칭길은 램베스 아래쪽 동네로 허름한 2층짜리 벽돌집들이 늘어선 거리였다. 나는 3번지 집의 현관문을 한참 두들긴 다음에야 겨우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나오는 대신 2층 창문의 커튼 뒤에서 촛불이 켜지더니 누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꺼지지 못해! 이 주정뱅이 건달 녀석아! 위에서 말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웠다가는 개집 문을 열어서 43마리의 개를 풀어놓을 테다. 한 마리만 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말했다. 꺼져!
다시 위에서 고함을 쳤다. 이 주머니에 걸레가 들어있다. 당장 내빼지 않으면 네 머리 위에 걸레를 던질 테다. 하지만 걔가 필요한데요. 나는 소리쳤다. 입 닥쳐! 셔먼 씨가 소리 질렀다. 당장 물러서라. 내가 셋을 셀 동안 가지 않으면 걸레를 던질 테다. 셜록 홈즈 씨가. 나는 말을 시작했다. 홈즈라는 이름은 마술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금방 창문이 닫히더니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셔먼 씨는 어깨가 구부정하고 목에 힘줄이 돋은 깡마른 노인이었다. 그는 푸른빛이 도는 안경을 끼고 있었다. 셜록 씨의 친구라면 언제나 환영이요. 노인은 말했다. 어서 들어오시오. 거기 있는 오소리 조심하시고 사람을 무니까. 이런 버릇없는 것. 이 신사분을 물어뜯고 싶은 게냐? 노인은 우리 창살 틈으로 심술궂게 생긴 머리를 내밀고 있는 빨간 눈의 오소리에게 말했다. 염려 마시오. 그건 도마뱀이니까. 독이 없는 놈이요. 그래서 그냥 방에다 풀어놓지. 그놈은 바퀴벌레를 잡아먹는다오. 아까 아무것도 모르고 성질 부려서 미안하게 될 수다. 동네 애들이 하도 장난질을 쳐대서. 게다가 이 골목에는 무작정 이 집에 와서 소란 피우는 녀석들도 한둘이 아니오. 그런데 셜록 홈즈 씨가 무슨 일로? 개를 한 마리 데려오라고 했어요. 허허, 그럼 토비겠구먼. 예, 토비라고 하더군요. 토비는 여기 왼쪽에 7번 우리에서 산다오. 노인은 촛불을 들고 집안에 모아놓은 기묘한 동물 가족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일렁이는 촛불빛 아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내다보는 반짝거리는 눈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머리 위에 들보에도 근엄한 새들이 한쪽 다리를 들고 일렬로 앉아있다가 우리가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깨어 다른 쪽 다리로 천천히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었다. 토비는 털이 북슬북슬하고 귀가 축 늘어진 못생긴 개였다. 스페니얼과 사냥개의 피를 반반씩 물려받은 녀석은 갈색과 흰색이 섞인 얼룩개인데 걸음걸이가 꼴사납게 뒤뚱거렸다. 늙은 박제사가 내 손에 쥐어준 설탕 한 덩어리를 녀석에게 주자 녀석은 약간 망설이다가 받아먹었다. 이로써 우리 사이엔 협조관계가 성립되었고 녀석은 나를 따라 순순히 마차에 올라탔다. 내가 폰디체리 저택에 도착한 것은 궁전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을 때였다. 프로 권투 선수 출신인 맥머도는 종범으로 체포되어 숄토 씨와 함께 서로 연행되어 갔다고 했다. 두 경관이 저택의 좁은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내가 홈즈의 이름이 되자 두 사람은 나를 개와 함께 순순히 들여보내 주었다. 홈즈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현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아, 걔를 데리고 왔군. 오, 그래, 착하지. 애설리 존스는 갔네. 자네가 떠나고 난 뒤 우리는 세력 다툼을 좀 했지. 그자는 세디어스 씨뿐 아니라 수위, 가정부, 인도인 하인까지 다 체포했어. 2층에 경관 하나가 있는 것 빼면 이 집엔 우리뿐이 있어. 걔는 여기 놔두고 올라가 보기로 하지. 우리는 토비를 홀의 탁자에 묶어놓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시신을 시트로 덮어놓은 것 빼고 방은 우리가 나올 때 그대로였다. 피곤한 얼굴의 경희가 구석에서 쉬고 있었다. 경희, 그 각등 좀 빌려주시오. 내 친구가 말했다. 자, 각등이 앞에 매달려 있도록 줄을 내 목 뒤에서 좀 매주시오. 고맙소. 자, 이제 나는 구두와 양말을 벗어야겠군. 왓슨, 이건 자네가 좀 들어주게. 나는 지붕을 좀 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 손수건을 크레오소트에 적셔주게. 됐네. 자, 잠깐 나랑 같이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세. 우리는 구멍을 통해 올라갔다. 홈즈는 먼지구덩이에 새겨진 발자국에 다시 한번 불을 비췄다. 그가 말했다. 왓슨, 이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주기 바라네. 뭔가 특이한 점이 없나? 이건 아이나 작은 여자의 발자국 같아. 나는 말했다. 크기 말고 딴 건? 보통 발자국과 달라 보이는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이걸 좀 보게. 여기 오른쪽 발자국이 찍혀있지. 자, 내가 맨발로 그 옆에 발자국을 한번 내보겠네. 가장 큰 차이는 뭔가? 자네 발가락은 모여있는데 이건 발가락 사이가 유난히 많이 벌어졌어. 바로 그걸세. 그게 핵심이야. 그걸 꼭 기억해두게.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들창으로 나가서 나무 틀의 냄새를 맡아봐 주지 않겠나? 나는 손수건을 들고 여기 있겠네.
나는 홈즈가 말한 대로 했고 곧 강한 타르 냄새를 의식했다. 놈이 나갈 때 거기를 밟았군. 자네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면 토비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겠어. 자,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걔를 데리고 밖에 나가 내가 어떤 고개를 부리는지 한번 보게.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셜록 홈즈는 지붕 위에 있었다. 나는 목에 등불을 매단 홈즈가 거대한 개똥벌레 유충처럼 용마루 위를 아주 천천히 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잠시 굴뚝 뒤로 사라졌다. 모습을 드러내더니 다시 한번 지붕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내가 집 뒤로 돌아가자 홈즈가 건물 모퉁이의 처마 끝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자넨가 왓슨? 그가 외쳤다. 그래. 놈은 이리로 내려갔네. 그 밑에 시커먼 게 뭔가? 물통일세. 물통? 그래. 사다리 같은 건 없고? 없네. 빌어먹을 녀석.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군. 녀석이 이리로 올라왔다면 나도 내려갈 수 있겠지. 배수 파이프는 아주 단단하군. 자, 그럼 간다. 몇 차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각등이 천천히 벽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홈즈는 물통을 가볍게 딛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녀석이 다닌 길을 추적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네. 그는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녀석이 밟은 곳은 기와장이 헐거워져 있었어. 그리고 녀석은 서두르다가 이걸 떨어뜨렸지. 자네 같은 의사들의 말투를 빌리면 이건 내 진단을 확증해주는 물건일세. 홈즈가 꺼내 보여준 것은 물들인 갈대로 짠 작은 지갑 또는 주머니였다. 주머니 가장자리는 싸구려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양이나 크기로 보면 담뱃갑과 비슷했다. 안에는 대여섯 개의 검은 나무침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솔르무 숄트의 몸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 끝은 날카롭고 반대쪽 끝은 둥글게 깎여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흉악한 물건일세.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이걸 손에 넣으니 안심이 되는군. 녀석이 가진 무기가 이게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 나나 자네가 이런 것에 맞을까봐 걱정할 일은 없게 됐어. 그런데 자네, 이제부터 10km 행군이 가능하겠나? 그럼. 나는 대답했다. 자네 다리가 견딜 수 있을까? 염려 말게. 좋아. 토비, 이리 오거라. 자, 착하지. 이거에 냄새 맡으렴. 냄새 맡아. 홈즈는 크레오소트에 적신 손수건을 개의 코 밑에 대주었다. 개는 털이 북슬북슬한 다리를 벌리고 서서 유명한 포도주 냄새를 맡는 감식가처럼 우스꽝스럽게 고개를 갸웃했다. 홈즈는 손수건을 멀리 던져버리고 토비의 목걸이에 튼튼한 줄을 걸었다. 그리고 개를 물통 밑으로 데리고 갔다. 개는 꼬리를 고추 세운 채 바닥에 코를 쳐박더니 곧 사납게 짖으며 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개를 따라 다른 박질 쳤다. 동쪽 하늘은 벌써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차가운 회색 방명 속에서 웬만한 거리에 있는 것은 다 알아볼 수 있었다. 텅 빈 검은 창문과 휑한 바람벽이 눈에 들어왔다. 장방형의 육중한 건물이 등 뒤에 슬프고 적막하게 솟아 있었다. 개는 정원에 파놓은 구덩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여기저기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정원수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바닥을 기고 있었다. 정원은 집안 전체를 짓누르는 무서운 비극 탓에 더욱 병적이고 불길하게 보였다. 담 밑에 다다른 토비는 앓는 소리를 내며 담벼락 그늘 속을 걷다가 어린 너도 밤나무 뒤쪽의 모퉁이에서 멈춰섰다. 두 개의 담이 만나는 그곳에는 벽돌 몇 개가 헐거워져 있었고 돌출한 벽돌은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어서 그동안 사다리 노릇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담을 타고 올라간 홈즈는 내 손에서 개를 받아서 저쪽으로 내려주었다. 여기 나무다리 사나이에 손자국이 있군. 담을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얀 석회에 핏자국이 약간 묻어있네. 어젯밤 이후로 큰 비가 안 내린 것이 천만다행이야. 벌써 28시간이 지났지만 길에는 아직 냄새가 남아있을 걸세.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사이에 런던의 도로를 지나다녔을 숱한 인마를 생각하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곧 나의 걱정은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토비는 한 번도 망설이거나 딴 길로 새지 않고 특이하게 굴러가는 듯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갔다. 크레오소트의 역한 냄새가 다른 냄새를 제치고 강하게 떠오르는 것이 틀림없었다. 홈즈가 말했다.
혹시라도 말일세. 범인 하나가 우연히 화학약품을 밟은 덕분에 사건 수사가 잘 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나는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이미 손에 넣었다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는데 못 본 척 한다면 그것도 잘못 아니겠나. 하지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건이 단순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이런 기회만 없었더라면 상당히 복잡해 보였을 사건인데. 이렇듯 명백한 단서만 없었다면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상당히 면목을 세웠을 걸세. 면목은 세우고도 남네. 나는 말했다. 정말일세, 홈즈. 나는 자네가 이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보고 제퍼슨 호프 살인사건 때보다 더 놀랐다네. 한마디로 감탄스러우이. 내가 보기에 이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것 같아. 예를 들면 말일세. 자네는 외다리 사나이의 신상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었나? 치, 이런 사람 보게.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 이론이고 뭐고 전혀 필요 없네. 모든 게 아주 뻔하니까 말일세. 교도소 경비부대의 장교 2사람이 숨겨진 보물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었네. 조너선 스몰이라는 영국인이 2사람에게 지도를 그려주었지. 자네 모스턴 대위가 소지한 도면 위에 쓰여져 있던 이름들 기억나나? 조너선 스몰은 자신뿐 아니라 세 동료를 대표해서 도면에 서명했네. 그는 거기에 4사람의 서명이라는 다소 극적인 이름을 붙여놓았지. 그런데 2 장교가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이 그 도면을 보고 보물을 찾아낸 다음 영국으로 가져왔네. 그리고 아마 도면을 받기 전에 모종의 약속을 했을 터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걸세. 그런데 조너선 스몰은 왜 스스로 보물을 찾지 않았을까? 답은 분명하네. 도면이 작성된 것은 모스턴이 죄수들과 가까이 지낼 때였어. 조너선 스몰과 그 동료들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보물을 찾을 수 없었던 거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지 않은가? 나는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 이상일 것일세. 오로지 이 가설에 의거해야만 사실을 설명할 수 있네. 자, 그러면 그것이 다음 이야기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기로 하지. 슈토 소령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에 취해서 몇 년간 조용히 지냈네. 그런데 인도에서 어떤 편지가 날아오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지. 그게 어떤 편지였을까? 그가 속인 사람들이 석방됐다는 편지. 아니면 탈출했거나 탈출했다고 보는 편이 훨씬 그럴듯하지. 왜냐하면 슈토 소령은 죄수들의 복역 기간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죄수들이 석방된 거라면 별로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을 걸세. 그런데 소령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지? 그는 나무다리의 사내를 극도로 경계하게 되네. 그는 어떤 백인 장사꾼을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총격을 가하기까지 했네. 그런데 도면에 씌어진 백인 이름은 하나뿐일세. 나머지 셋은 힌두교나 회교도지. 다른 백인은 없네. 그래서 우리는 나무다리 사내가 바로 조너선 스몰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어디 이상한 부분이 있나? 아니, 명쾌하고 치밀한 추리일세 그려.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가 조너선 스몰의 입장이 되어보자고. 사태를 그의 입장에서 보기로 하지. 그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또 자신을 속여넘긴 사내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영국으로 건너왔네. 그는 슈토의 집을 찾아냈고 또 집안의 누군가와 내통했을 가능성이 크지. 우리가 보지 못한 하인으로 랄 라오라라는 집사가 있네. 번스톤 부인의 얘기로는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군. 하지만 스몰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없었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소령과 이미 사망한 충직한 하인뿐이었으니까. 그러다 스몰은 갑자기 소령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지. 보물의 비밀이 소령과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그는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죽어가는 사람의 방 창가로 접근하지. 하지만 소령의 2 아들 때문에 방에 침입하려는 시도는 좌절되고만 해. 하지만 죽은 사내에 대한 증오에 눈이 먼 스몰은 그날 밤 그 방에 침입해서 보물과 관련된 메모라도 찾아보려는 생각으로 소지품을 뒤지지만 결국은 자신이 다녀갔다는 기념으로 짤막한 글귀만을 남기고 사라지네. 그는 아마 자신이 소령을 처단하게 되면 그것이 이유 없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런 기록을 남기려고 계획했을 걸세. 스몰을 비롯한 4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당한 행동이었을 테니까. 범죄의 역사를 들춰보면 이런 식의 기괴한 발상들이 흔한데 그것은 대개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단서가 되지. 어때? 내 말이 이해가 가나? 그 다음에 조너선 스몰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보물을 찾아낼 때까지 은밀한 감시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지. 그는 영국을 떠나 있으면서 이따금씩 귀국을 했을 수도 있네. 그런데 바솔로뮤 숄토가 다락방을 발견했고 그 사실은 곧장 그에게 통보되었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집안에 그와 내통하는 자가 있었음을 다시 냄새맡게 되는 거지. 나무다리 조너선은 혼자 힘으로는 2층 바솔로뮤 숄토 방에 들어갈 수 없었네. 하지만 그는 의외의 인물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난관을 훌륭하게 뛰어넘지.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인물은 맨발로 크레오소트를 밟는 실수를 저질러서 토비를 불러들였네.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다친 요양 중인 장교가 절룩거리며 10km를 걸어가게 만들고 말일세.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것은 조너선이 아니라 그 공범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공범이 방에 들어와서 돌아다닌 흔적을 살펴보면 조너선 스몰이 바솔로뮤 숄토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스몰은 공범이 바솔로뮤를 묶어놓고 입에 재갈을 물려놓았다면 더 좋아했을 걸세. 그는 교수대의 밧줄에 머리를 디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네. 동료의 잔인한 본능이 발휘되었고 독이 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조너선 스몰은 글씨를 남겨놓고 보물상자를 들고 튀었네. 내가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일세. 물론 그의 용모에 관해 말한다면 나이는 중년쯤일 거고 아궁이 속 같은 안담한 제도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그을렸을 걸세. 키는 보폭으로 쉽게 계산해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가 턱수염을 길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세디어스 숄토가 목격한 창밖의 사나이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네. 공범은? 공범에 관해서 뭐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세. 자네도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아침 공기가 참으로 상쾌하군. 저 작은 구름 좀 보게. 꼭 커다란 홍학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분홍빛 깃털처럼 보이지 않나? 런던 하늘의 구름뚝 위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군. 저 태양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보다 더 기이한 용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걸세.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야망과 노력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자네, 장파울은 다 읽었나? 그럼 나는 칼라일을 통해 장파울에 이르게 되었지. 그건 마치 개울을 따라서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 장파울은 대단히 재치있고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남겼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의 증거는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한 자각에 있다. 고 말일세. 비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자체가 고귀함의 증거라는 것이지. 장파울의 사상은 풍부한 정신적 양분이 된다네. 자네 권총 안 가져왔지? 난 지팡이를 가져왔네. 그자들의 소굴에 도착하면 뭔가가 필요해질 수도 있어. 조너선은 자네에게 맡겨놓겠네. 하지만 다른 녀석이 날뛰면 난 총을 쏠 거야. 홈즈는 말하면서 리볼버를 꺼내 총알 2개를 장전한 다음 윗옷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우리는 그동안 토비를 따라 대도시 외곽의 시골 냄새에 물씬 풍기는 별장지대까지 왔다. 그곳을 지나니 이제는 연달아 이어진 거리가 나왔다. 인부들과 부두 노동자들은 벌써 일어났고 매춘부들은 가게 문을 닫고 현관 계단을 쓸고 있었다. 길 모퉁이의 여인숙은 하루를 막 시작하는 참이었다. 거친 사내들이 세수를 끝내고 옷소매로 수염을 훔치며 여인숙을 나서고 있었다. 낯선 개들이 길에서 어슬렁거리다 우리 일행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천하무적 토비는 한눈 파는 법 없이 코를 바닥에 대고 종종 걸음을 치며 가끔씩 냄새가 강해지는 곳에서는 컹컹 지저댔다. 우리는 스트리트햄, 브릭스턴, 캠버웰이 지나왔고 이제는 오벌의 동쪽으로 뻗은 캐닝턴 길로 들어섰다. 우리가 쫓는 사내들은 추적을 따돌리려는 생각에서였던 듯 이상하게 갈지자로 간 것 같았다. 이들은 결코 큰 길로는 가지 않았고 골목이 나오면 항상 그곳으로 꺾어졌다. 캐닝턴 길의 끝부분에서 이들은 다시 왼쪽으로 꺾어 본드가와 마일스가를 지났다. 마일스가가 기사의 집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토비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한쪽 귀는 쫑긋 세우고 한쪽 귀는 축 늘어뜨린 채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걔는 진퇴양난에 빠진 듯했다. 그러더니 자신의 당황스러운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듯 때때로 우리를 쳐다보며 주위를 맴돌았다. 젠장, 이놈의 개가 뭐하는 거지? 홈즈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들이 마차를 타거나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 한참 서 있었던 모양이지. 내가 한마디 했다. 아, 됐다. 다시 가는군. 내 친구가 안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걔는 정말 한참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마음을 정한 듯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냄새가 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처럼 걔는 땅바닥에 코를 대는 법도 없이 줄이 팽팽히 당겨질 정도로 내달렸다. 홈즈의 눈빛을 보니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이제 나인 엘름을 뛰어내려가 화이트 이글 선술집 바로 다음에 브로데릭 앤 넬슨 목재 야적장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오자 걔는 미친 듯이 흥분해서 커다란 목재 야적장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달려들어갔다. 목재 야적장에선 일꾼들이 벌써 나와 톱질을 하고 있었다. 걔는 톱밥과 나무 조각 더미를 지나 좁은 길을 달려가다가 모퉁이를 돌더니 두 개의 목재 더미 사이를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의기양양하게 지저대며 아직 손수레에서 내려놓지도 않은 커다란 통 위로 뛰어 올라갔다. 토비는 통 위에서 혀를 쭉 빼물고 눈을 반짝이며 우리 두 사람을 연신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기만을 기다렸다. 나무통의 널판과 손수레 바퀴에는 검은 액체가 잔뜩 묻어 있었고 사방에 크레오소트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셜록 홈즈와 나는 서로를 멍청이 바라보다 동시에 배를 잡고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댔다. 유니크 보이스. 베이커가 외인 부대. 이젠 어떻게 하지? 나는 물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던 토비가 어떻게 됐나 보군. 토비는 냄새를 따라간 것뿐일세. 홈즈는 말하고 개를 통 위에서 안아 내린 다음 목재 야적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런던에서 수레로 운반되는 크레오소트의 양이 하루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안다면 길이 엇갈린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걸세. 크레오소트는 지금 널리 쓰이고 있지. 특히 목재의 건조 과정에서 말이야. 불쌍한 토비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시 냄새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다행스럽게도 별로 멀리 갈 필요가 없네. 기사의 집 입구에서 걔가 헷갈렸던 것은 거기서 냄새의 자취가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뻗어있기 때문이었을 걸세. 우린 엉뚱한 자취를 따라온 거지.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면 되네.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토비를 아까 쩔쩔매던 곳에 데려다 놓자 토비는 한 바퀴 넓게 원을 그리더니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혹시 아까 그 크레오소트를 싣고 온 곳으로 우리 데려가는 건 아닐까? 나는 근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네. 하지만 보다시피 걔는 지금 인도로 가고 있지 않나. 하지만 통은 차도로 운반되어 왔을 걸세. 그래, 우린 이제 원래의 냄새를 찾은 거야. 걔는 벨몬트 플레이스와 프린스가를 지나 강변 방향으로 달렸다. 그리고 브로드가의 끝에서 강으로 내려가더니 자그마한 잔교로 향했다. 토비는 잔교 끝까지 가서 그 너머의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우리의 운은 여기서 다했군. 홈즈가 말했다. 그자들은 여기서 배를 탄 거야. 작은 나룻배 몇 척이 물 위에 떠 있거나 잔교에 묶여 있었다. 우리는 토비를 배에 일일이 태워주었다. 토비는 열심히 킁킁거렸지만 냄새를 찾지는 못했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잔교 근처에 작은 벽돌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창가에 나무 팻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위에는 큰 글씨로 모드케이 스미스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에는 배 빌려드립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것은 증기선을 빌려준다는 말인 듯 했다. 선창에 석탄이 잔뜩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었다. 셜록 홈즈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조짐이 별로 안 좋아. 범인들은 예상외로 대단히 용의주도하군. 그들은 자신들의 도주로를 은폐하려고 했네.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짜놓고 그에 따라 움직인 것 같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6살쯤 돼 보이는 곱슬머리 사내 아이가 뛰어나왔다.
그리고 커다란 수세미를 든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레한 여인이 뒤쫓아 나왔다. 잭! 어서 와서 씻지 못하겠니? 여인은 소리쳤다. 빨리 와! 이 말썽 꾸러기야! 아빠가 집에 와서 네 꼴을 보면 욕을 바가지로 퍼부으실 거다. 참 착한 아이구나. 홈즈는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볼이 빨간 게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자, 잭,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꼬마는 잠시 생각했다. 1실링 갖고 싶어. 아이가 말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건? 나는 2실링이 더 좋아. 꼬마 천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옛다, 가져라. 참 착한 아이구나. 스미스 부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녀석이 원래 저렇답니다. 점점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특히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울 때는 더하지요. 남편께서 집을 비우셨다고요? 홈즈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쩌나. 사실은 스미스 씨를 뵈러 왔죠. 남편은 어제 새벽에 나가서 여태 안 들어왔답니다. 사실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를 빌리실 생각이라면 제가 태워드릴 수 있는데요. 전 증기선을 빌릴까 했지요. 저런, 그러셨군요. 남편이 타고 나간 게 바로 증기선이지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기껏해야 울 위치까지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석탄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이 나룻배를 타고 나갔으면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남편은 손님을 태우고 그레이브샌드까지 갔다가도 거기서 일이 많으면 며칠씩 묵어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석탄이 떨어진 증기선으로 무얼 하겠습니까? 석탄이야 뭐 강변에 있는 선착장에서 좀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남편은 그런 데서는 석탄 몇 포대 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몇 번이나 투덜거렸지요. 게다가 저는 그 나무다리 남자가 정말 싫답니다. 그 추한 얼굴하며 외국 사투리가 섞인 말투까지 말이에요. 대체 걸핏하면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다리 남자요? 홈즈는 건성으로 놀란 척하며 말했다. 그럼요 선생님. 갈색으로 탄 원숭이 같은 얼굴을 하고 몇 번씩이나 우리 집 아저씨를 불러냈지요. 어젯밤에도 남편을 끌고 나간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답니다. 게다가 우리 남편은 그 사람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증기선의 시동을 미리 걸어놓았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부터가 마음에 걸린답니다. 하지만 스미스 부인. 홈즈는 어깨를 들썩하고 말했다. 제가 보기엔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군요. 밤중에 여기 온 사람이 나무 다리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확신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남자 목소리요. 저는 그 굵고 탁한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두드렸지요. 한 3번인가 두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친구, 나갈 시간이야 하고 말했지요. 남편은 큰아들 짐을 깨워가지고 나갔답니다. 나한테 변변한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 나무다리가 돌바닥에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무다리 남자가 혼자서 온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지요. 다른 사람 목소리는 못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신뢰가 많았습니다, 스미스 부인. 제가 찾는 건 증기선이라서. 혹시 소식을 알게 되면... 그런데 가만히 있자. 그 배 이름이 뭐라고요? 오로라 호예요, 선생님. 아, 그게 혹시 노란띠에 선폭이 넓은 낡은 녹색 배 아니던가요? 아니요, 그건 강에 있는 다른 배처럼 날씬하답니다. 색칠한 지도 얼마 안 됐지요. 검정 바탕에 빨간 띠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스 씨한테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을 내려가다가 혹시 오로라 호를 보면 부인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굴뚝이 검정색이라고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검정 바탕에 흰 띠를 둘렀지요. 아차, 그렇지요. 선체의 색깔이 검정색이었죠. 스미스 부인,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왓슨, 저 나룻배에는 사공이 타고 있군. 저걸 타고 강을 건너기로 하세. 홈즈는 나룻배에 앉아서 말했다.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말일세. 상대의 얘기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네. 안 그러면 굴처럼 입을 꼭 다물고 말이지. 자꾸 어깃장을 놓으면서 들어야 필요한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다네.
이제 할 일은 하나뿐이군. 나는 말했다. 그게 뭔데? 증기선을 한 척 빌려서 강을 오르내리며 오로라호를 찾는 거지. 여보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네. 오로라호는 여기서 그리니치 사이 어딘가에 정박해 있을 걸세. 다리 밑에는 몇 킬로미터에 걸친 잔교의 미로가 펼쳐져 있지. 우리끼리 찾으려고 한다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네. 그럼 경찰한테 협조를 구하면 되지. 아니야. 나는 마지막 순간에 애설리 존스에게 전화하겠어. 물론 존스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닐세. 그리고 나는 그의 형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도 하고 싶지 않네. 하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네. 그러면 선착장 관리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광고를 내볼까? 그건 절대로 안 되네. 그러면 놈은 추적의 손길이 바짝 따라붙었다는 걸 알고 해외로 도주할 걸세. 사실 범인들은 이 나라를 뜰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신변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걸세. 우리한테는 존스의 기세등등한 태도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거야. 일간지에 그의 수사 방향이 대대적으로 실릴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 범인들은 수사진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고 생각할 걸세. 밀뱅크 교도소 근처에서 배에서 내린 뒤에 나는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저 이륜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1시간쯤 잠을 자두세. 오늘 밤에 다시 움직여야 할 것 같으니까. 전신국 앞에서 잠시 내려야겠군. 여보게 마부. 토비는 앞으로 쓸모가 있을 테니까 그냥 데리고 있기로 하지. 마차는 그레이트 피터가 우체국 앞에서 멈췄다. 홈즈는 그곳에서 전보를 쳤다. 자넨 내가 누구한테 전보를 쳤을 거라고 생각하나? 다시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홈즈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자네 내가 제퍼슨 호프 사건 때 베이커가 특공대를 동원했던 거 기억하나? 그럼.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아이들의 활약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세. 그 애들이 실패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나는 먼저 그 애들을 동원하겠네. 전보는 나의 더러운 꼬마 부관 위긴스한테 보낸 거야. 그 애들은 아마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들이닥칠 걸세. 이제 시간은 아침 8시를 지나 9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간밤의 연이은 흥분의 뒤끝인지라 나는 몸이 녹초가 된 것을 느꼈다. 마음은 혼미했고 몸은 고단했다. 나는 내 친구처럼 범죄자 소탕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건을 그저 추상적이고 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바솔루무 숄토의 죽음에 관해서라면 그에 대해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범인들에 대해 들끓는 분노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보물을 되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적어도 보물의 일부는 당연히 모스턴 양의 것이었다. 보물을 되찾을 기회가 있는 한 나는 내 인생을 그 한 가지 목적에 기꺼이 헌신할 것이다. 물론 내가 보물을 되찾아온다면 그녀는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따위 생각에 연연하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홈즈가 범인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면 내게는 보물을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할 이유가 10배는 더 있었다. 베이커가로 돌아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고 홈즈는 잔에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하하하하, 이것 좀 보게. 홈즈는 껄껄 웃으며 어느 신문 기사를 가리켰다. 열혈남아 존스 형사와 흔해 빠진 기자 하나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네. 하지만 자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먼저 식사부터 하게.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어퍼 노우드의 기이한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짧은 기사를 읽었다. 어젯밤 2시경 폰디체리 저택의 바솔로뮤 쇼토 씨가 자신의 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 바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쇼토 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쇼토 씨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친에게서 상속받았다는 고가의 인도산 보물이 사라졌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고인의 동생 세디어스 쇼토 씨와 함께 이 저택을 방문한 셜록 홈즈 씨와 왓슨 박사였다. 명성이 높은 경찰 수사관 애설리 존스 씨는 우연히 노우드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사건 신고가 들어온 지 3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다.
이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존스 씨는 풍부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발휘하여 즉각 범인 색출에 나서 동생인 세디어스 숄토와 가정부 번스턴 부인 랄 라오라라는 인도인 집사 그리고 맥머도라는 문지기를 체포하는 계가를 올렸다. 존스 씨는 탁월한 전문적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토대로 범인들이 방문이나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할 수는 없었고 지붕의 들창을 통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도둑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절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법 집행자들의 신속하고 힘있는 조치는 열의에 넘치는 탁월한 능력자가 현장 부근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력을 좀 더 지방으로 분산시켜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어때? 훌륭한 기사 아닌가? 홈즈는 커피잔을 들고 빙글거리며 말했다. 우리도 용의자로 체포될 뻔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존스가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린다면 우리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을 걸세.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벨소리가 나더니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질색을 하며 큰 소리로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맙소사, 홈즈! 나는 엉거주춤 일어서며 말했다. 저들이 정말 우리를 잡으러 왔나봐. 응, 아닐세.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네. 베이커가 특공대가 온 것 같군. 홈즈가 말하는 동안 맨발로 우르르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더기를 걸친 더러운 불황아 열댓 명이 들이닥쳤다. 소란스럽게 들어오긴 했지만 녀석들은 줄을 맞춰 서서 제법 규율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황아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다른 녀석들에 비해 키도 크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점잔을 빼며 앞으로 나섰다. 별 볼일 없는 무리 속에서 그렇게 뻐기는 모습을 보니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전보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위긴스가 말했다. 그리고 저쪽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표값은 3실링 6펜스입니다. 옛다. 홈즈는 얼마간의 돈을 꺼내주며 말했다. 앞으로 그쪽은 너를 통해서 나한테 보고하도록 한다. 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얘기는 너희들이 다 같이 듣는 게 좋겠구나. 이번 임무는 오로라 호라는 증기선과 그 증기선의 주인인 모드케이 스미스를 찾는 일이다. 오로라 호의 선체는 검은 바탕에 붉은 줄 2개, 굴뚝은 검은 바탕에 흰 띠가 그려져 있다. 그 배는 강 어딘가에 정박하고 있을 거다. 한 녀석은 밀뱅크 건너편에 있는 모드케이 스미스 잔교에서 대기하며 오로라 호가 돌아오는지 감시해라. 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강 양쪽을 철저히 뒤져야 한다. 소식이 있으면 제깍 알려다오. 알았나? 예, 대장님. 위긴스가 말했다. 수고비는 전처럼 지급한다. 그리고 배를 찾아내는 녀석한테는 1기니를 더 주지. 하루치는 선불로 주마. 자, 그럼 출발. 홈즈는 불황아들에게 1실링씩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와글와글 떠들며 계단을 내려갔다. 어느 틈에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물밀듯이 거리를 휩쓸고 갔다. 배가 강에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저 아이들 눈에 띌 걸세. 홈즈는 식탁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저 아이들은 어디든 못 가는 데 없고 못 보는 것이 없고 못 듣는 얘기가 없지. 내 생각에는 해지기 전에 배를 찾았다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동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네. 오로라 호나 모드케이 스미스 씨를 찾기 전까지는 끊어진 냄새의 자취를 찾아낼 수 없으니까. 토비한테는 이 음식 찌꺼기를 주면 되겠군. 홈즈, 자네는 이제 잘 건가? 아니, 난 피곤하지 않네. 난 특이 체질의 소유자라네. 결코 일 때문에 피로해지는 법이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지거든. 난 담배를 좀 피우면서 아름다운 의뢰인 덕분에 알게 된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없을 걸세. 나무다리 사나이가 그렇게 흔할 리도 없는 데다가 공범도 그 못지않게 특이한 사람이니까. 공범도? 난 공범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네. 자네도 이제는 충분히 생각해봤겠지.
자, 그럼 그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기로 하지. 우선 놈은 발이 아주 작고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맨발로 돌을 매단 곤봉을 들고 다니지. 몸은 아주 날렵하고 또 독침을 날린다네. 어때? 누구 같은가? 원주민? 나는 소리쳤다. 조너선 스몰의 동료였던 그 인도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진 않을 걸세. 그는 말했다. 처음에 그 이상한 무기들을 보고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하지만 특이한 발자국을 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지. 인도인 중에 키가 작은 부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작은 발자국을 남길 만한 사람들은 없네. 또 힌두 사람들은 발이 길고 좁지. 샌들을 신는 회교도들은 가죽끈이 엄지발가락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또 그렇게 작은 침을 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일세. 대롱에 넣고 입으로 부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원주민은 어디에서 왔을까? 남아메리카.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는 손을 내젓고 서가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지명사전의 첫 권이네. 요즘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일 거야. 여기 뭐라고 씌어져 있는지 볼까? 안다만 제도, 수마트라 북쪽으로 544km 지점, 벵골만에 자리 잡고 있다. 어디 보자. 이게 다 뭐야? 스판기우, 산호초, 상어떼, 포트블레어, 죄수들의 막사, 러트랜드 섬, 미루나무. 아, 여기 있군.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의 부시맨, 아메리카 대륙의 디거 인디언, 푸에고 제도 사람을 꼽기도 한다. 안다만 제도 원주민의 평균 신장은 1m 20cm가 안 되는데 성장이 끝난 성인들 중에서는 이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사납고 까다롭고 끈질긴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가장 헌신적인 우정을 발휘하기도 한다. 왓슨, 이 점을 기억해두게.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 이들은 선천적으로 보기 흉한 외모를 타고났는데 머리는 기형적으로 크고 눈은 작고 매서우며 이목구비는 제멋대로이다. 그리고 손발이 유난히 작다. 완강하고 사나운 기질 탓에 이들을 교화하려는 영국 관원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난파선의 선원들에게 이들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돌을 매단 곤봉으로 생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독침을 날린다. 이러한 학살 뒤에는 반드시 식인 축제가 벌어진다. 어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만약 이 친구가 무기를 갖고 달아났다면 사건은 훨씬 더 끔찍해졌을 거야. 만약 그렇게 됐다면 조너선 스몰은 그 친구를 끌어들인 일을 크게 후회하게 될걸. 그런데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하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 아,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하지만 스몰이 안다만 제도에서 복역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섬의 주민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네. 아무튼 조만간 진상을 알게 될 걸세. 그런데 왓슨, 자네 아주 고단해 보이는군. 그 소파에 눕게. 내가 재워줄 테니까. 홈즈는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 내가 소파에 눕자 그는 꿈꾸는 듯 나지막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작곡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즉흥 연주에 놀라운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홈즈의 여유인 손과 집중한 얼굴, 활의 오르내림이 눈앞에서 가물가물해졌다. 나는 부드러운 소리에 바다를 고요히 떠다니다 어느새 꿈나라에 들어간 것 같다. 꿈속에서는 마리 모스턴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